오늘 이제 저희가 공부해야 될 게 이제 이 외국환거래법의 적정 절차, 외국환거래법이 무엇이고 앞으로 거래를 할 때 이제 쭉 앞으로 공부를 하시겠지만 이게 신고 등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적정 절차를 준수하시는 게 중요한데 안타까운 게 외국환거래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고 모호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경계선에 있는 거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외국환거래법을 보면 이제 제가 쭉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외국환거래법의 기본 법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위 외환당국이라고 표현하죠. 뭐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기재부 이런 외환당국에서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또 기준이 법리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외국환거래법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굉장히 가장 어려운 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속칭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걸레법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처럼 좀 어렵습니다. 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외국환거래법하고 어떻게 보면 제 사회생활의 운명을 같이 하는 저조차도 이제 저희 법인에서 회사에서 이제 많은 이제 변호사를 이제 저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면 제가 이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 법리가 이렇고 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저도 10개 정도 케이스가 있으면 하나 정도 케이스는 아리까리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은 저도 혼자 판단하면 위험이 있으니까 한국은행, 은행, 외국환은행, 기재부 제가 이제 계속 외국환은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시중은행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외국환거래법상 개념이 이제 외국환은행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아마 근본 온라인 강의가 제가 볼 때 한 7시간 내외 정도 분량이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편하게 온라인으로 들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촬영을 하는데 이제 대략 한 7시간 내외로 나올 것 같은데 이 7시간 안에 이 복잡한 외국환거래법을 완벽하게 자세히 디테일하게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다만 저는 지금까지 좀 살아오면서 한 가지 이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모든 어떤 생활이나 행위에 있어서 기본이 튼튼하면 그 위에 튼튼한 집을 세울 수 있고 기본이 흔들리면 집을 세워도 흔들흔들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의의는 외국환거래법이라는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기본 원리, 그러니까 뼈대를 조금 분명히 알고, 그러니까 외국환거래법 숲이라는 거를 충분히 조감을 하고, 근데 다만 시간이 7시간 정도니까 어느 정도는 시간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뼈대 위에 이제 집을 짓는 걸로 말씀드리면 이제 중요한 기둥들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외국환거래법 숲을 보지만 그 숲 안에 있는 큰 나무 줄기들은 볼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외국환거래법 강의를 들으면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큰 이제 뼈대를 갖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이제 실제 케이스에서는 이제 애매하면 이제 아시잖아요. 조금 신고를 해야 될 것 같다, 안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은행이나 뭐 한국은행이나 외환 당국에 이제 물어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의의를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 볼게요. 그러니까 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 오늘 근본 온라인 강의의 의의는 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근본 강의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신다면 뭐 은행 직원 또 아무런 경험이 없는 변호사님들보다도 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아실 수 있다고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이제 PPT를 보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총 분량이 120 아마 3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량이 많지만 이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간단히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7가지, 8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텐데, 첫째,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제도의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외국환 거래에 대한 법규 적용 체계, 그 다음에 이제 외국환 거래에 따른 지급 수령. 요 이제 첫 번째에서 세 번째가 이제 기본, 이제 기본 어떤 이제 외국환 거래법의 개요라고 보시고요. 이제 이런 뼈대에서 이제 4번, 5번, 6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다 거래별로 뭐 신고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론을 공부를 하시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제가 이제 케이스를 한 5가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를 통해서 실제 어떤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타에는 우리가 이제 외국환 거래법 조금 이제 유쾌하지는 않는 얘기지만 이제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그런 이제 제재 처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국환 거래의 점진적인 자유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61년도 1961년 아주 이제 먼 얘기지만 그때는 이제 외국환 관리법이 이때는 제정이 돼서, 근데 잘 아시겠지만 1960년대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한참 이제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경제 개발을 하고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외환이 굉장히 귀중했어요. 그래서 외환이 일단 들어오면 이거를 아주 아끼면서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거래는 다 하지 마라. 원칙적 규제.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런 거래만 해라라는 파저티브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이제 파저티브 시스템을 다른 말로 하면 제한적 열거주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외국환 관리법의 체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외환 거래가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제 점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확대가 되고 특히 이제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경제 규모가 확대가 되고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고 특히 1996년도에 OECD를 가입하게 되고 그다음에 1997년도에 좀 안타깝지만 IMF 사태가 터져서 이제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거치면서 이제 이 외국환 거래에 대해서 빗장을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1999년 4월에 기존의 외국환 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 이제 거래법이 새롭게 제정이 됐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관리라고 하면 이렇게 좀 컨트롤을 하는 측면으로 조금 그런데 이건 이제 거래, 좀 자유적인 이미지가 이제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외국환 거래법 체계가 태동이 되는데 이제 외국환 거래법은 말 그대로 이제 반대예요. 외국환 관리법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대 특별한 거래에 대해서는 조금 규제를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시스템을 포괄주의라는 이제 표현으로 쓰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환 거래법 제도가 1999년도에 이제 제정이 돼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외국환 거래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면제 거래가 이제 계속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 이제 다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이 외국환 거래를 할 때 신고를 하는 기간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인데 기재부, 한국은행의 신고 사항이 외국환은행 신고 사항으로 많이 이관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재부, 한국은행은 퍼블릭 섹터라는 성격이 훨씬 강하잖아요. 물론 이제 은행도 어떤 이제 자금의 조달, 배분이라는 이제 공공적 기능을 하긴 하지만 일단은 은행이 이제 프라이빗 섹터 쪽이니까. 그래서 이 신고를 해야 되는 기간이 퍼블릭 섹터에서 프라이빗 섹터로 이제 바뀐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자유화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